예, 또 비가 오는 비가 오고 있는 날인데요.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죄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네. 근데 머리가 화해보여. 그래서 뭐 광고주분이 뭐 해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네. 갑자기 뿌리 깊은 샴푸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분들도 뿌리 깊은 샴푸가 필요하겠구나. 실제로 그 보통 발모 관련된 건 호르몬 때문에 네. 쉽게 표현해서 여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는 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피부만 닿아도 호르몬이 있기 전이 된다고. 음. 근데 그런 게 없는 음. 뿌리 깊은 샴푸하고 뿌리 깊은 샴푸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쓰면은 이게 지금 관련된 특허만 한 20개 정도 받은 바로 그런 제품인데 환경 호르몬 영향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에는 남자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특히 중년 이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뿌리 깊은 샴푸 갑자기 미래통합당 때문에 위에 윗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어들게 있더라고. 쏘갈머리가 없네. 그래서 저기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이렇게 네. 광고 카피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 저도 쓰고 있어요 지금. 저도 빨려든다. 그래서 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실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게 머리에 그 M자 라인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네. 좀 마음 아프지. 그리고 요즘 외모가 중요한 시대라서 그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면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맞아요. 자, 여러분 뿌리 깊은 샴푸였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를 미통당이 살려주고 있네요. 자, 출발하죠. 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채널 한나인 9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이 총선날 투표 동료 방송도 하셨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순서를 확 바꿔버릴 거야. 벌미 임지님. 안녕하세요. 벌메 임지입니다. 선거 끝나면 이제 뭐 핑크색 입어도 되잖아요. 왜 흰색 입고 왔어요? 오늘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입술은 그래도 핑크빛 같아요. 이뻐요. 그 나이가 핑크지 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은 핑크 우리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음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한 이슈인데요.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시사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네. 대출 연장 가장 절박한데 대구는 나몰라라고 있다. 어떻습니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가족 여러분 그 선거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속에 찜찜했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TK의 선거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TK에서 이미 중앙 정부에서 그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 연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뭐 전혀 그 상황 파악도 안 돼 있고 뭐 공무원들이 아직 뭐 그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TK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민분들만을 뭐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고착화된 어떤 그런 그 매트릭스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 하에서 조금 이렇게 이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어떤 공무원 사회부터 모든 걸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은행과 이렇게 연계해 갖고 네. 대출 상환 연장해주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대구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대구시가 안 해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좀 선거 결과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게 권영진 시장이 그 추경 빨리 내려보내라 해서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주면 정부가 주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를 욕 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법 소년 이야기인데요. 뭐 절도 뭐 이런 거 해도
13살이면은 처벌 안 받는다. 네네. 요즘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많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10살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민사 정도로밖에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일반 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심리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절차상 좀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 해서 요즘에 또 그런 청원도 많이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그 어떤 법적인 처벌을 면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있을 수 없는 또 일이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린 아이들인데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복적 정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해자 포함 가해자까지 해서 서로가 관계를 좀 회복을 하면서 서로의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엄벌로만 이 인생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것도 문제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방향에서 좀 접점도 찾아보고 한 번쯤은 논의가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죠. 네. 처벌이 능사하냐. 네. 그렇지만 또 어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이게 엄청 억울할 수 있거든요. 네. 촉법 소년만 28,000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심하네요. 근데 점점 이 청소년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그 청소년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어른들 입장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선정된 이슈와 이슈는요. 네이버가 댓글 이력을 공개했더니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타났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이버가 그 총선 기간에 댓글 이력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누르면 그 사람이 어느 글에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오른쪽에서 쫙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했더니 뭐 나는 여잔데 너무 뭐 부끄럽다 어쩐다 막 이런 식의 댓글 올렸던 사람이 다른 글에는 저는 61세 장남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다른 인격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막 욕설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은 여전히 댓글 이력이 공개돼도 계속 달고 있지만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 확인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들이 좀 너무 사람들을 향한 욕설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어들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이버상의 일종의 이중인격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 온라인에 익명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저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악플을 달아서 그 뭐 물론 상대가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미래통합당에 막 막말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통로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확실하게 댓글 이력으로 좀 부족하고요. 이게 또 개인정보랑 연관이 있긴 하지만요. 뭔가 다른 보완책들이 계속 나와서 최소한 인격살인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예인들한테 악플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썼다라는 걸 기억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게 잘못된 것인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그 당하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줄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 문제의식은 느끼는데도 지금도 아마 하시는 분들은 의도성도 조금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울분이 차고 힘들더라도 세상 사는 그것을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이 방해, 그러니까 뭐랄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전에는 이게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권력이라든지 뭐 독재 정권이라든지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악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선풀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악플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인격 살인이요, 말 그대로 살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정말 일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심한 말을 쓰신 분이 있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식으로 또 쓸까 하고 이렇게 한번 눌러봤어요. 전 네이버는 겁나서 못 들어가고 다음에서만 또 해봤는데 그분은 그 몇 분 단위로 계속 그런 류의 댓글들을 하루 종일 막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여서 이런 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추적해서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을 다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 네. 이 댓글이라고 그렇긴 하는 하죠. 것이 주는 쌍방 소통이라든지 의견 제시라든지 할 수 네. 있는데 세상에 모든 어떤 것도 사용하는 자가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은 사회의 흉기가 됩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야, 여자라더니 61세 장남이 되고 이중인격들 진짜 확. 자,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자,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네, 이준봉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입니다. 4월 10일 사전투표 첫날 오전 5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20분 거리에 있는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어쩌면 내가 사전투표 제일 빨리 한 사람 중에 전국에서 100등 아니 한 5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등등 망상을 하며 도착한 투표소에는 그러나 이미 3분이 계시더군요.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 조금 안 됐는데 이렇게나 빨리? 하여튼 투표소 문을 안 열어서 잠시 기다리는데 제 뒤로 줄을 서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50대 중반으로 나이가 적지 않지만 줄을 서신 거의 20여 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지? 이 동네가 원래 좀 노년층이 많이 사시는 아닌데 아파트 새로 짓고 해서 젊은 층도 많을 텐데 사전투표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무슨 뜻일까? 투표소 문이 열려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계단을 따라 거의 30분 이상이 줄을 서 계시는데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게 노인분들 폄하가 아니라 아무래도 자칭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저도 그 일반인 중에 한 명이니까요. 토요일 사전투표가 끝나고 투표율이 사상 최고로 높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겁이 났습니다. 분명 분위기는 민주당에게 우세한 것 같은데 덕분에 본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가 나오고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정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 난 후에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민주당의 압승, 그야말로 압승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 온갖 유언비어와 여론몰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를 이겨내고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게 과연 민주당의 승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거의 50개국에 이르는 나라가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했는데 우리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별다른 잡음 없이 무사히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뜻이 열망이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열망,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열망,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마음, 친일파를 몰아내야 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과 열망을 가진 국민들의 뜻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한국, 그런 중에도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무리 없이 치러낸 한국,
세계 여론이 칭찬하고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퇴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올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더 잘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제 투사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종말을 예감한 구태 언론과 자칭 보수들 그리고 검찰은 한층 더 악랄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올 겁니다. 이걸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할 힘은 민주당뿐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나 잘 사용해서 더 이상 국민이 정치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게 만들지, 더 이상은 국민들이 강화문에서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게 할지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후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그건 전부 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행보에 달려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승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책임감, 권력이랄까요? 이런 걸 줬는데 이걸 잘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과반을 만들어 주자마자 당이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나서 결국 정권을 뺏기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겸손 중요하고요. 투표장 가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어르신들이 많으면 이거 저쪽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60대, 70대, 80대도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쪽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략 뭐 지지율이 한 60대 40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40은 민주당 찍는 거고 60명은 미래통합당 찍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쪼실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그 세대 간 갈등, 세대 투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50대까지도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쪽이 이길 수가 없죠. 뭐 지역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네. 자, 이준봉님이 메일 읽어 마구 하나 더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 내용은 좀 심각해요. 이 진영 내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네네. 갈등 이런 이야기인데 선거 다 끝난 마당에 네. 선거 전 한참 이럴 때 보내셨던 메일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원모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일하시는 새날 가족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월 4일을 굶고 지내다 새날 가족분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 50으로 반 100년이 되었고 머리도 반백이 되었네요. 푸나님이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특별한 지역에서 자라거나 집안 환경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지지자가 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언제나 민주당을 선택해 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TV 토론으로 바람을 일으켰을 때 비례를 당시 민주도 노동당이었나 하는 그 당을 한번 선택한 것 외에는 말이죠. 투표는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하지만 지방선거 때 한 번 못한 것 외엔 모두 했습니다. 숙종 임금은 3번의 황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민주주의 시대인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저 미통당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한 번으로 이들 모두를 몰아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저들의 세력을 확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피를 보내 황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못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모두 투표합시다. 작금의 코로나 전국에 재난 안전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는 말에 대해 푸나님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하는 이유로 그 정도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하는 새날 가족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요. 미납으로 수신이 정지되어 통화나 문자에 수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재난안전 문자는 문자로서 수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소소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생각이 드네요. 말주변 없는 글은 이만 줄입니다. 푸나님과 새날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예. 저도 휴대폰 정지돼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휴대폰 정지 상태에서 119, 112 등은 통화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유사한 시스템인 거죠.
휴대폰 정지된 사람도 전화 문자는 받게 해주는 거. 이런 디테일들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전화는 긴급 전화는 해야 되는 상황은 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분도 그렇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블레오님 이메일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1회부터 팟캐스트를 통하여 청취했던 애청자입니다. 당시에는 진민님이 나오셨었죠. 황진민님이셨죠. 유튜브도 거의 첫 회부터 청취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던 시절 푸나님의 목소리는 제가 그 시절을 버티던 힘이었습니다.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새 에피소드 언제 올라오나 설레었던 시절이었죠. 푸나님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새날을 떠나려 합니다. 푸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은 좀 심각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그 갈등 때문에 생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갈등 때문에 생긴 이런 메일들은 엄청나게 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갈등들 풀었으면 좋겠다. 네. 선거에 약간 과열된 걸 가지고 상처를 심하게 받는. 근데 아까 그 댓글 악플 이야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은 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상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대선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선거로 갔을 때 또 그게 또 골마 터지고 그렇거든요. 평생 남을 수 있을 법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놓으면요.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에 상처를 받고 심하게 이 진영을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립이라는 걸 지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중립은 그런 식으로 지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투표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더불어시민당 찍겠지만 열린민주당도 싫어하지 않는다 정도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고 이런 편지들이 되게 많이 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새날을 못 듣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 상관없지만 새날 패널 분들한테는 그런 식의 상처를 주는 식의 방송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어쨌건 뭐 저 이 메일 접수했다는 말씀드리고 상처 받지 마시고 이 방송은 사실은 제가 진행자이고 제가 제작자이고 제가 PD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출연하시는 한두 분이 싫어서 방송을 떠난다는 게 난 이걸 배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저희 새날을 애정해 주셨다고 하면 민주 진영을 애정해 주셨다고 하면 계속 남으셔서 같이 뭐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욕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또 풀고 이렇게 가셔야 하지 않을까.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뭐 민주주의가 저희 뭡니까? 저희가 뭐 예전처럼 뭐 피를 부르는 혁명 이런 거 아니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를 존중하지만 소수를 배려한다는 건데. 이 뭐 압니다. 저도 80년대 어떤 그런 사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뭐 저기 뭐 자민투 민민투 이 안에서의 갈등이 더 나중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우스운 거죠. 야 같이 잘해보자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한층 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뭐 푸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패널들이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그런 거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 주장이랄까 가치는 이런 거예요. 우리 방송에는 열린민주당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송 프로그램 코너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게 꼴 보기 싫거나 그렇다고 하면 야 니들 그런 방송 하지 마. 난 그렇게 안 해요. 얼마든지 해라. 다만 상처만 주지 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순화해서 방송했으면 나머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 100% 지지한다. 그런 정도의 일종의 언론 자유를 주는 일종의 이 프로그램은 이 전체가 일종의 그 방송 채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과몰입하셔가 있고 내가 그런 표현을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선거 전일 때 너무 과몰입하고 있다 지금. 과몰입이 상처를 주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 병일 수도 있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를테면 난 미래통합당 지지자랑 친한 사람 별로 거의 없지만
그 사람을 그 지지한다는 걸 빼고 나면 괜찮은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배워온 어떤 세뇌의 효과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강남 사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내가 막 무력으로 눌러서 생각 바꾸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치색으로만 보거나 그런 태도로만 보는 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각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봤을 때 틀림없이 더 상처 입은 또 분들이 계시긴 하니까 다른 쪽에서 그분들을 조금 더 위로해 주는 어떤 제스처라든가 뭐 그런 또 말씀들도 같이 좀 나눠 주시면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그래도 또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나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네. 어떤 그 유명한 커뮤니티 들어가서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등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인데 네. 그 내에서는 분명히 저 작전 세력도 있다고 봐요. 막 충동하고 네. 있다고는 보는데 그 갈등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럴 땐 잠시 떠나 보세요. 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필요하죠. 결국은 다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잘 됐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실까? 그러니까 푸나님 늘 말씀하신 태도인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름을 얘기해도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고 상대를 막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뭐 대패를 했다고 해서 너무 자존감에 어떤 뭐 꺾여서 막 자조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시지만 않으면 늘 만나서 우리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처들 빨리 치료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봅니다. 네, 이성진님. 오늘은 기쁜 날이고 슬픈 날입니다. 징원님. 세월호 6년이 아니라 60년, 6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잊어선 안 됩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선거의 기쁨보다 세월호의 눈물이 납니다. 털파리 컬럼님. 선거 압승이 확인된 기쁜 오늘이 아이들의 제삿날, 여러 감정이 있는 밤이군요. 눈물나무님. 이번 총선 투표에 대해 한 말씀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일 때문에 경상도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학창 시절 방학 때 친척 집에 한 달씩 여러 차례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만 교류한 지역이기에 경상도 지역의 투표 성향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라 팔아먹어도 자한당 뭐 이런 얘기들만 들었을 뿐 직접 투표를 목격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1년여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시 전라도로 돌아온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동네 친한 형님이 살아보겠다고 도시에 올라갔고 그의 자식이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내 지인들 중에 여러 명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자이며 지인의 한 다리 건너 지인이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묵은 아픔일 겁니다. 전라도 지역은 쌓인 아픔이 있고 차별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풀 길이 없기에 야구하는 전라도 해태라는 팀에 열광을 했으며 투표 또한 미통당이 아닌 다른 당에 투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라고요? 아닙니다. 지난 총선 보셨다시피 국민의당에 몰표가 간 이유는 민주당의 표를 계속 줬지만 민주당은 그런 전라도인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지를 않았고 타 지역에 대해서 비해서 중요도도 또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차별 해소, 전라도의 발전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의당에 몰표를 준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 목포의 정치 구단 박지원이 낙선되었습니다. 강진, 장흥, 해남 지역에서 일을 잘해온 황주홍도 낙선되었습니다. 전라도 전역이 파랑색을 띄웠습니다. 이는 현재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사사건건 이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미통당을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로 투표한 분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말이죠. 제 어머니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제 형님은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저는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열린민주당. 제 딸은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네. 이렇듯 가족들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투표를 합니다.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뒤통수 잘 치고 배신 잘한다고 소문난 빨갱이 동네라고 불리는 전라도의 토박이입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TV를 틀어놓고 더불어민주당 가반을 빌었고 오늘 새벽 4시쯤 비례당 합쳐 180석 확보 소식을 듣고 기쁘게 잠들었고 오늘 아침 9시쯤 세월호의 아들 잃은 형님께 힘내시라 전화를 했고 울먹이는 형수께 나 또한 울먹이며 힘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총선 결과의 기쁨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조카. 그 부모의 아픔에 낮부터 술 한잔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에 너무나 행복한 그러나 가슴 아픈 저는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예, 저도 전라도 토박이. 토박이는 아니죠. 이제 사실 서울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정서가 뭔지 아는데 이 감정이 나는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어쩔 때는 뭐라고 자격지심도 좀 생기고요. 한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전라도 사람이란 말 일부러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포위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3당 합당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5.18이 한번 5.18은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켰잖아요. 뭐 빨갱이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3당 합당해가지고 막 포위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과 뭐 등등 조금씩 확장해 오다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주류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 뭐 이번엔 좀 영남 쪽은 조금 더 심하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이 과정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180석은요 실제로 대한민국 비주류였던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확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뭐 그런 저런 감동들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동쪽하면 사람 아님님.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근데 저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과반에 비례 포함 180석. 아직도 안 믿겨요. 우리 민주지보 깨시민들 대박. 역대급 총선 히스토리. 보수 파괴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무엇보다도 팟캐 운영자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진보 평론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비랑님,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문재인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정 넘어서 잠자고 4시쯤 눈 떠서 결과 확인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코알라임님, 속이 다 시원하네. 검찰 빨대 떨어져서 시원합니다. 주광덕이요. 바로 시민님, 성이 안 차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이아 0717님, 저도 같이 울었어요. 최민희 의원님 맘고생 많이 하셨어요. 빈속의 소주님, 민주당 총선 승리 기념으로 책 구입했어요. 최민희 의원님 울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계속 지금 띄워져 있잖아요. 네. 요거는 최민희 의원님이 좀 이렇게라도 보상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주광덕을 사실상 떨어뜨렸다는 그 상황이 되고 김용민 후보의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복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방송 중에 계속 그러시던데 여러분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직도 집에 한 권 없으신 분들 그러기에요. 자 주문 해주세요. 언젤님, 드디어 적폐청산 가는 건가요? 성관이 설명하시는데 자한당 얘기하는 줄. 보수 파괴님, 무엇보다도 보기 싫은 인간들 대거 안 볼 수 있어 속이 다 후련하다. 송파의 김웅과 배현진까지 제거했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민주당 바닥에 바짝 엎드려 대선에 대비합시다. 그 가끔씩 이제 또 살아 돌아온 새로운 적폐 이렇게 보면 화가 나죠. 네. 근데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해. 네. 반대로 생각하면 다 합리적으로 보이면요 우리가 불리해. 그러니까 몇 사람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화내지 마세요.
근데 속이 터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비호감인 거 그 당한테 도움 안 됩니다. 네. 나경원이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계속 갑시다. 네, 눈꽃 소년님. 대구, 경북, 부울경 개표 방송 보다가 빡침. 아니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지. 쑥이님. 대구에 살지만 아직도 대구 권영진 시장을 지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라노님. 4월 15일은 대구 독립의 날인가? 정독꽃 합시다. 대구 사람 긴급재난 지원한 거 어떡해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까꿍님. 국가의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민주당과 국가의 세금으로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미통당. 맨날 나라가 왜 이 꼴이냐 투덜거리면서 미통당의 대구시장 하는 짓을 보고도 모르쇠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큰바위 얼짱님. 아, 부산 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장제원 같은 인간이 당선이라니. 안영준님. 아이고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겠다. 부산 사람 표날까봐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나고 속상하다. 박은숙님. 부산 사람으로서 장제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한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은 젊은 세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 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제 주장은 예전에 그 성주 사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도 그쪽 당선되는 분들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게 온라인상에 어마어마한 공격거리가 됐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민심이니 받아들이자와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 등을 찍었던 사람들이 꽤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싸잡아서 그 지역을 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은 51대 49로 졌지만 49가 살아있는 한 그 지역은 그 다음 선거 때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말처럼 쉽지가 않고 말하자면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분들한테. 그쪽 세력은 대안이 안 됩니다. 대구시장 하는 거 보고도 대구시장이 하면 중앙정부가 잘한 것처럼 돼버리는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내려오면 대구시장이 못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못해서라고 알고 있는 분들. 이건 많이 알리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에는 분명히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투표를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 투표한다고. 최소한 그 당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를 위한 뭐 희망찬 무슨 미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남북 통일을 위한 뭔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래를 보고 찍는데 이 사람들 찍어서 내 삶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아직도 자기들 감성만에 의한 투표하는 의미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점점점 선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게 언론의 문제,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언론 개혁이 되면 올바른 기사들이 더 많아지면 더 빨리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자, 계속하시죠. 네, 고려리안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크게 힘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남 사람입니다. 10수년 전에는 미통당 득표율이 80%대 이상 90%대를 얻었지만 요즘은 잘 보시면 영남권의 민주당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대로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올리는 이유는 민주당 석권이 반갑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 유사한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영남권의 국민 전부 다 미통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30에서 40% 국민들은 말입니다. 댓글들이 전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국민들을 모두 다 분홍당이라 몰아서 생각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묻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명하게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으니 다음을 위해 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서부 경남 민주당 지지자 올림. LP 디스크님. 새날도 고생했어요. 기분 너무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대됩니다. 이케빈님, 푸나님 179석.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네요. 대박.
돗자리 깔아주세요. 유원상님, 내가 던진 한 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으로 돌아왔다. 179석이 틀렸을까요? 180명 중에 한 분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리하십니다. 자, 계속 가시죠. 행복한 세상을 BTS 선한 영양영님. 영남은 역시 변함없이 핑크당.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때 정부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전국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뭔가 느끼는 바가 전혀 없나요? 의석수나 적으면 말을 안 해요. 호남에서 몰빵한다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아니다 싶으면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이거는 나라를 팔아도 찍어준다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석수나 적어야지. 호남의 곱절은 될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편파적인 투표로 전 국민에게 민폐를 끼칠 건가요? 정말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은희님. 이번 21대 국회에선 언론개혁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 더 중요합니다. 잡코필그님. 부패한 기득권자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니들 종노릇 할 줄 알았더냐. 앞으로 너희를 위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보수가 너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너희 같은 부류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노당 빨갱이 박정희님. 지금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잔악무도한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에 대항해 피와 죽음으로 맞서 싸운 대가입니다. 독재 뿌리당 반드시 해체시켜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네, 리차드 킴 님입니다. 난 나경원이 낙선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새날이 이번 총선의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배준호 님. 미래당 다 국회의원 돼도 나경태, 김진태 이 두 명만은 꼭 떨어지길 바랬습니다. 이제 석 달 만에 맥주 한 캔 하렵니다. 잠깐만요. 네. 나경태, 김진태가 뭐예요? 이제 읽으면서도 네, 급한 마음에 두 사람 섞었네요. 나경원, 김진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나진태, 김경원. 네, 죄송합니다. 저 두 사람은 한 분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한 분은 춘천 닭갈비집 오픈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국민 인식이 예전과 같은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안씨 성철수님. 이제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가도 됨. 이찬우님. 김진태 너 같은 것들이 검사 정치를 해왔으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느냐. 안 봐도 네 하는 짓에서 그 억울함이 느껴진다. 세월호 애들도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진태야 부디 부탁한다. 너희 가족들도 세월호보다 더 억울하게 당할 날이 꼭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잔치 분위기로 비웃어주마. 손민수님. 김진태도 자식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나쁜 자식. LEGT님. 막말에 대해 신경 안 쓸란다. 생각해보니 막말이란 남을 다치기보다 저 자신을 향해 꽂히더라. 세월호든 뭐든 지독하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막말해대던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정모라고. 막말하고 욕먹고 스트레스지. 갔어. 병도 있는 여자가 심성을 곱게 써야 하는 건데. 이게 당한 사람 입장은요. 아마 죽기 전까지 사과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진정성 갖고 차명진 보세요. 끝까지 저러고 있거든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네. 세월호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던 자가 가짜뉴스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 진상규명하자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차명진 얘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 피해자라고 하는 건 가족 전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수백 명의 생명이 앗아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거 사람만 또 뭐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말로 악플을 달고 그게 정치인이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이러길 그럴 때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못된 것 같아요. 정말 악한.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정미선님. 강남갑
태구민, 성범죄자를 뽑아준 강남분들. 와, 돈만 있으면 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없으신 분들.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분들. 돈도 많으면서 세금 좀 더 낸다고 북한에서 성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온 도둑을 뽑다니요. 화가 납니다. 태구민, 나라 팔아먹고 골프나 칠 인간입니다. 김용님, 돈에 나라 팔아먹은 강남구 욕 나온다. 행복가치님, 주명 박근혜 때 세월호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구하지 않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코바19는 세계인들이 모두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피땀과 눈물을 흘린 문재인 국민 촛불 정부가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권과 신뢰하는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차이다.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찍은 촛불 국민과 사람이 죽어도 돈이면 다 된다는 대구 경북 그리고 강남 지역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한다. 리사 선님, 대한반도의 핑크미래통합당은 해체만이 답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국가가 바로 설 것이다. 명심하여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속하시죠. 이니지니님 1. 거대 정당 됐다고 민주당은 자만하지 말 것. 2. 선거운동 할 때처럼 초심을 잃지 말 것. 3. 나라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할 것. 4. 혹시나 권력을 얻었다고 누군가 향응과 부로 유혹한다면 단번에 거절할 것. 5. 지금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두려워할 것. 6. 이 시대 깨시민을 감찰과 감시의 눈으로 여길 것. 7. 이 모든 것을 혹시나 망각하는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깨시민들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리라는 의원님들은 언제나 응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민키님, 몇십 년씩 후보가 돼서 당선 못하시는 후보분들, 한우물만 파시는 분들, 지역에서 당선 못 되시는 분들에게는 까방권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 오기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지역적인 문제로 당선이 안 되시고 일하고 싶어서 또 나오시고 또 도전하시는 후보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면 4년 후에 지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여당뿐이건 야당뿐이건 그런 후보분들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 21대 총선이네요. 미니에어님, 제목 사전투표, 지은이 촛불시민 중 1인. 촛불탄핵 대선 심판, 청와대만 바뀌었네. 다음 총선 3년 남아 촛불시민 천추의 한. 보수정당 반성 없고 사사건건 국회 마비. 지방선거 심판에도 빠루들고 동물국회. 검찰 언론 한편되어 영화 찍다 들통났네. 형세분리 초조하니 증오 혐오 막말 폭발. 토착외구 잘 들어라. 사전투표 왜 높을까. 3년이나 기다렸다. 3일 더는 못 기다려. 수구보수 개혁 쇄신 스스로는 못한다면 국민들이 투표로서 강제개혁 시켜줄게.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제 예를 들면 대구는 왜 저래? 사실 대구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투표 자체가 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 지역 투표 성향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강남의 투표는 나는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계급 투표의 시작이에요. 지금 강남은 종부세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급 투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정당을 찍어주는 내가 얻을 이익이 많은 당을 찍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계급 투표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투표는 일정 정도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 등이 많아서 우리가 세금을 더 받는 거 싫다라고 하는 것도 계급 투표거든요. 네. 잘못된 건 맞지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좀 웃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분리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강남의 부동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자산가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현찰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보완이 뭐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론은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찍어주는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요. 반대로 말하면 대략 아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찍는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계급 투표가 되면 진짜로 심각하게 미래통합당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부자가 훨씬 많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되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동세서점님입니다.
이재명 정치의 근본은 애민 정신에 있다. 최하층 서민의 삶을 살아온 그이기에 그러면서도 나라의 근본이 서민임을 잊지 않고 있기에 그의 정치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거다. 만일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세상,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Y권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희생이 정말 멋진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최선을 다해 다하는 정성을 모든 국민들이 칭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피로에 지쳐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 지침 사항을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며 협조하지 않는 종교인들 각성하고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람들 절대 용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차후 질병을 대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라 질병 탄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면 목사부터 구속시킵니다.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모범을 종교인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조금만 더 가시죠. 네, 김미양님.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거짓을 사실처럼 홍보하는 병적인 일본 총리. 저러다가 공경에 더 빠지면 독도를 빌미로 한일 전쟁을 일으킬 전범들. 가을 겨울님. 일본은 중증 환자만 검사합니다. 동선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무능할 뿐입니다. 만약에 박근혜였다면, 만약에 황교안이었다면 끔찍합니다. 행복까치님. 이번에 코로나19 이기면 대구 경북 지역에 비석 하나 세우고 간호사들부터 의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새겨서 역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문재인 국민 촛불 정부와 영웅들의 역사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최기훈님. 경기도에서 주는 거 받아서 소액이지만 대구에 기부하고 싶은데 대구 시장 하는 집 보면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일본 상황을 보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베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아동 마스크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아베를 보면 황교안이 비슷하게 떠올라요. 그런 그 약 무능함의 상징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가 낮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아베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칭찬받으니까 되게 배 아파하는 느낌? 네. 근데 그 중앙일보가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그런 얘기했었죠. 선거 돌아오니까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다. 일부러 숨기고 있다 이렇게 그 기사를 일본어판에 그대로 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김종인 씨가 선거용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다 가짜 뉴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기 진짜로 우리나라 조중동 미통당 일본이 내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무능한 자들이 자기들 실력 키우면 되는데 상대가 잘하는 거를 배 아파하는 거예요. 자, 알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여기 지금 선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못한 분들 닉네임만 가볍게 짧게 알려드릴게요. 진경현님, 중국 와이파이님. 근데 여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했는데 이분이 그 군대를 뭐 705 나왔는데 푸나님 어디 나오셨냐 그래서 질문이어서 이분은 특공연대 같으신데요. 예, 그런가 저는 특전사예요. 좀 다릅니다. 다르세요. 정의로운 사회님, 일타 이피님, JJ 정님, 청어선사 니르바년 그러니까 청어선사 니르바나님. 네네. 다음에 JIK님, 다음에 김영웅님, 김영 맞죠? 영웅님까지 선정해드렸지만 다 읽어드리지 못했고요.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다 임신 후 퇴사하고 아이를 돌보고 지냅니다. 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로 들어주는 입장으로
늘 지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알던 인연들 외에 다른 인맥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 때문인데요. 집 근처 놀이터에 나가보면 동네 아이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이와 같은 반 친구 엄마들도 많이 있고요. 가볍게 인사하고 간단한 정보 교환 수다 정도는 나누는데 그 이상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아이 노는 거 쳐다보고 있거나 그네 밀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자주 만나는지 그들끼리의 친목이 생겨서 무리를 만들며 놀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좀 겉도는 느낌이 들고 그 무리 사이에 잘 껴주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직 그런 쪽으로 신경 쓰지 않아서 억지로 같이 놀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엄마들과 연락처도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아이에게도 좋을까요? 이렇게 인맥으로 만들어놔야 유치원 내에서의 생활 및 멀리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생활하는 데에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걸까요? 고민이시네. 성격상 사람마다 다른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다 어느 곳에서나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 같은 건데 실제로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울려서 막 수다 떨고 이러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안 좋은 모양 같은 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기 엄마들 막 몇 명 모여가지고 누구누구 흉보고 이러는 문화가 있기는 해. 한국 사회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문화는 조금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같은 모임 뒤에 누구 뒷담화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뭔가 건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지만 동네에서 좀 봉사활동을 하자라든지 진짜 보람 있는 행동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아름아름 그런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훨씬 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만족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막 엄마들 사이에 끼어서 성격상 안 맞는데 아이 때문에 어울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게 좋다, 뭐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워낙 많고, 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정보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뭐 이쪽 정보를 알아야 되느니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불안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살아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길을 내가 너를 위해서 선택해 줄게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한번 흔들리면 아이들은 내가 억지로라도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나? 내가 얘네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는 게 더 맞는 건가? 왜냐하면 다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특히 착하고 좋은 아이일수록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휩쓸리기 쉬우니까 괜찮다. 너는 언젠가 또 너와 맞는 좋은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고 그때 네가 이기적이지만 않고 표본이 된다면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굳이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도 아이의 사회생활을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잖아요. 아직은 아니 6살인데. 아니 엄마의 행위가 네. 실제로 그 아이의 그런 질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초등학생쯤 되면은 서로 놀리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 아이하고 놀고 싶으면 서로 엄마들끼리 서로 약속 시간 작업하고 같이 놀게 해줘요. 뭐 집에 가든지 밖에 놀든지 그런 행위가 일종의 이제 뭐랄까 엄마들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조금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특히 이제 조금 잘 나가실수록 혹은 뭐 내가 직장이 있을 때 직장이 없는 어머님들이 이제 맘카페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금 어머님이 이제 그때는 아이를 위해서 조금 조심하셔야죠. 조금 겸손하게 내가 뭐 일자리가 있고 내가 자아실현이 됐다고 해서 거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고 뭐 한번 쏘시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구태여 아닌 아이들과 억지로 친목을 하시는 거는 길게 봐서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이렇게
서로 친한 엄마들끼리 모이고 네. 아이들끼리 모이고 이런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왜 엄마들끼리의 친목으로 아이들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야, 없어서. 본인 이야기가 지금 본인 쓴 거죠? 아니 저는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아, 쿨하신 거 좋습니다. 네, 괜히 휩쓸리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맞아요, 아니야지. 아니 또 그것도 끝나고 나면 또 금방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네, 네. 현실적으로 보면 내 아이가 뭔가 뭐 네. 왕따 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면 속상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근데 그거 속상한 만큼 본인 노력 안 하신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제 질문을 어떤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그 시기를 다 거쳐오신 분들이 그냥 한결같은 걸로 야 그거 다 쓸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죠. 뭐 정말로 아기가 걱정이 되면 그 모임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든지 아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면은 또 아이에게 아까 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스스로 또 그런 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한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 딸개라고 해서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개를 아. 하셨어요. 아, 딸개. 네. 아,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딸들은 다 안 친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친할 때 뭐 한두 명 있고 막 이 네. 정도인데 엄마들끼리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개 모임을. 네. 그런 거 하면 굳이 뭐 쓸 데가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좀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들이 대체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뭐 소소하게 생기는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어찌 보면은 진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자꾸 이제 소수 그룹들이 모이면서 되게 어떻게 뭐 잘 되면 무슨 네. 뭐 거창하게 보면 무슨 살롱 문화처럼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 동호회의 어떤 목적 의식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뭘 배운다든지 뭐 작은 것도 꽃꽂이가 됐던 뭐 독서가 됐던 근데 그게 없이 모이니까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니까 그냥 남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뭐 굳이 흔들리실 필요는 크게 없지 맞아요. 않을까. 그게 맞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 순간 지금이 좀 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난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노력을 안 한 만큼 귀찮으니까 안 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측면이잖아요. 그게 나쁘다. 뭐 일종의 심포도 이론 같은 거예요. 네. 저건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먹지를 못했는데 저거 실 거야라고 아예 미리 포기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엄마가 사회성을 갖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완성되는 형태의 인격이 서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취향이 어울리기 싫으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노력 안 한 만큼 내 아이가 일종의 따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총선이 압승으로 끝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총선 끝난 아침부터 드렸던 말씀이 일주일만 즐기자. 이 마음 기쁨을 좀 즐기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그 힘으로 또 견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희망이 하나 생겼잖아요. 네. 내가 정치 뭐 이런 일을 방송을 이렇게 막 해보니까 민주당 같은 분들이 뭐랄까요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되면 우리 삶이 좋아져요. 일반인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대표적인 건 문재인 케어.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문재인 케어가 너무 좋아서 투표했다는 분들 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야 이제 다음 주 방송이 99회 방송이. 네. 저는 100회보다 99회를 좋아합니다. 아, 굿땡. 자, 여러분 이번 주 방송은 마치고요. 자,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